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1년, 당시 전쟁의 상황은 독일이 수백만 대병력을 투입시켜 소련을 기습적으로 공격하고 무섭게 치고 나가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 점령을 불과 30km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독일은 30년 만에 찾아온 혹한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상황은 바뀌게 되죠. 겨울이 오기 전에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키예프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하겠다고 계획했지만 소련의 격렬한 방어와 매서운 추위가 평년보다 한 달이나 일찍 찾아오면서 그 목표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1941년 11월 말, 소련의 기온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12월이 지나자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동계전투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독일군은 혹독한 추위에 수세에 몰리게 되고 더군다나 보급로가 멀어지면서 제대로 된 물자 보급이 불가능해진 것이죠. 반면 소련군은 눈보라 속에서도 견딜 만큼의 방한복 준비와 적응이 되어 있었으며 시베리아와 극동에 편성된 추가 부대가 지원군으로 속속 도착하면서 불과 2달 만에 120만에 달하는 소련군이 모스크바 전면에 배치돼 방어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점령을 코앞에 둔 독일군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독일군의 상황을 꿰뚫고 있던 소련은 초반에 스탈린이 병력을 아무 생각 없이 독일군에게 돌진시켜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적 실수를 재차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게오르기 주코프의 지휘 아래 독일군을 완벽히 역전시킬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5일 새벽, 주코프 사령관이 지속적으로 전투 상황을 살펴본 끝에 영하 25도의 맹추위를 뚫고 공격을 명령합니다. 장비가 고장난 것은 물론 추위에 지쳐있던 독일군은 전투 내내 밀리기만 했던 소련의 기습적인 공격에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소련이 패전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공세를 재개한 것입니다. 반면 동상자가 13만 명을 넘기기 시작한 독일군은 더 이상 진군이 불가피하고 보급이 바닥나게 되자 지휘관들은 후퇴를 한 후 재정비를 하자고 건의하지만 히틀러는 후퇴가 곧 패배랑 마찬가지라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후퇴하면 그곳은 따뜻한 곳이냐며 편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죠. 혹한에 지친 최전선의 독일군은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자 구데리안을 포함한 일부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가만히 앉아 몰살당하기 전에 소신껏 후퇴시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굉장히 격노합니다. 소련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명령을 어김에 따라 침공을 이끌던 사령관을 비롯한 70여 명의 고위 장군들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본인이 육군 총사령관에 올라 직접 군대를 진두지휘하죠. 전투 초반 처참한 피해를 입혀 자신의 지휘권을 줄여나간 소련의 스탈린과 달리 히틀러는 더욱 간섭을 많이 함에 따라 독일의 군부는 서서히 위축되어 갔습니다. 히틀러는 지휘관들을 파면 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령관으로 대거 임명하여 소련의 저항에 격렬히 맞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된 소련의 공세를 나름대로 저지하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모스크바 주변은 이들의 싸움으로 전투가 고착화되고 3달 동안의 엄청난 혈전으로 양국 합쳐 약 200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됩니다. 한편 한동안 밀리기만 한 소련이 모스크바에서 방어에 성공하자 기쁨에 들뜬 스탈린은 전투 초반에 처참한 피해를 냈던 본인의 무능함을 망각한 채 기고만장해져 또다시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며 모스크바 점령 위기를 간신히 막아낸 이들에게 독일군을 완전히 격퇴하기 위해 또다시 진군하라는 것이었죠. 지칠 대로 지친 소련군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마지못해 공격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북부, 칼리닌, 서부, 브리얀스크 전선군으로 구성된 200만 명의 병력이 곳곳에 전초를 뚫고 세도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스탈린의 판단처럼 독일군을 밀고 나가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지만 곧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칼리닌 서부 전선군 사이를 연결하는 르제프 일대를 못 뚫고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버린 것이죠. 소련의 진격이 시작되자 35만 명의 독일군이 투입되어 이 일대를 철저히 방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르제프를 지키는 데 성공한 독일군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이렇게 형성된 돌출부 때문에 좌우로 소련이 감싸면서 들어오게 될 경우 엄청난 병력들이 몰살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전차 사단장이었던 발터 모델을 군사령관으로 초고속 승진시켜 이곳을 어떻게든 막으라고 명령하는데 모델의 지휘 아래 위태롭게 돌출되어 있던 르제프에 좌우로 힘을 실을 것을 결정합니다. 소련도 르제프를 포위하여 섬멸하기 위해 제39군과 제33군이 위와 옆에서 전진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반격에 나선 독일의 수십만 병력이 섬멸되기 전에 반대로 소련군을 역포위할 것을 노리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소련의 33군을 고립시키고 동시에 39군의 좌측면을 강타해버립니다. 한파가 지나간 2월, 이들의 전투가 한창일 때 눈이 녹으면서 땅이 다시 엄청난 진흙구덩이로 바뀌고 양측의 병사들은 전투가 불가능해져 강제로 휴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소련군도 점차 보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르제프 일대의 전선은 교착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4월이 되자 33군은 완전히 포위돼 독일군에게 괴멸당하고 33군을 지휘하던 예프레모프 사령관 또한 부대에 대한 책임감에 자결을 선택합니다. 르제프 돌출부 제거에 몰두한 나머지 부대를 너무 남하시킨 소련은 독일의 반격에 역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자 이제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7월 2일 독일 모델 장군의 일명 자이들리츠 작전에 의해 돌출부 좌측에 있는 소련의 39군의 가운데를 통과해 39군을 양단해버립니다. 완전히 고립된 39군은 7월 12일 독일에 의해 무너지고 소련의 무서운 공세도 멈추게 됩니다. 폭염이 시작된 날씨에도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 등 여전히 다른 전선에서도 쉬지 않고 전투가 벌어졌으며 여기저기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스크바 쪽으로 툭 튀어나온 르제프 돌출부는 소련에게 있어서 눈의 가시였습니다. 여차하면 독일이 이곳을 통해 다시 모스크바 점령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죠. 스탈린은 남쪽에 스탈린그라드를 주시하면서도 이곳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고자 르제프 돌출부 제거를 명령합니다. 한편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보다는 자원이 풍부한 코카서스 지역을 더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르제프 일대의 방어선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 공격보다는 방어 위주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양측의 전투가 시작될 때쯤 전선을 시찰하러 왔던 독일의 모델 장군이 총에 맞고 후송되어 피팅호프 사령관이 임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의 게오르기 추코프도 스탈린의 바로 밑인 군부 수장으로 임명되어 이 자리를 코네프가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마친 양측의 전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었습니다. 이 일대의 전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병사들의 희생은 엄청났던 것이었죠. 소련의 기습 공격이 성공적이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한 독일군의 반격에 저지당하고를 반복하며 2달 동안의 전투는 사실 소련에 있어서 미미한 성과뿐이었습니다. 30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9개월 전과 지도상의 전선은 거의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소련은 르제프 돌출부 제거를 실패하고 그 일대를 탈환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10월이 되자 독일과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모두의 관심사가 되면서 돌출부 제거에 지원할 여력이 부족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르제프 일대의 피해 전투가 이후로도 6개월간 이어져 크고 잔인한 지옥은 계속되었습니다.